안녕하십니까. 유재풍 변호사입니다. 유재풍 변호사의 법률 이야기 10번째 시간. 오늘은 유언의 방식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난 1월부터 나눠진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에 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살아가는 이야기, 헌책방 이야기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유언에 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희 교회는 해마다 12월이 되면 유언장을 쓰게 합니다. 그 양식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만약 내일이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된 경우에 하고 싶은 말을 적게 하는 거죠. 그래서 첫째는 그동안 살아오면서 감사했던 거. 두 번째로는 가족에게, 친구에게, 또 교우들에게 하고 싶은 말, 그런 말 하게 하고요. 또 이제 좋아하는 성경 구절, 그리고 찬송가, 그리고 이제 재산 관계에 관해서 하고 싶은 말, 이런 것들을 다 적는 칸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뒤로 적어가지고 날짜를 적고 이름 적고 육비를 써가지고 봉투에 넣어서 봉한 다음에 송구영신 예배가 있는데요. 12월 31일 날 자정무 예배하죠. 그때 다 이제 통속에 넣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그것을 가지고 있다가 만약에 그분이 그 다음에 돌아가시면 그것을 펼쳐가지고 사진 찍어서 스크린에 올려갖고 이제 장례 예배 드릴 때 다 공개를 하거든요. 가족에게도 알리고요. 그리고 이제 그대로 살아계시면 당연히 그 다음에 12월 달에 나눠주고 다시 쓰게 하는 겁니다. 이거 정말 좋죠. 1년을 돌아보게 하고 또 일생을 돌아보게 합니다. 해마다 바꿉니다. 그래서 저는 어디 가서 법률 강연할 때 특히 어른들한테, 노인분들한테 강연할 때는 이 얘기, 유언장들 써보십시다, 이런 얘기 하는데요. 이렇게 저희 교회에서 하는 방식이 과연 법에서 허용되는 그러한 유언장일까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죠. 유언장에는요 5가지 방식으로 법이 돼 있어요. 첫 번째로 들 수 있는 것이 자필 증서라는 겁니다.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들이 이제 자필 증서에 속할 가능성이 좀 있는데요. 그 유언자가 유언의 내용과 작성 연월일, 주소, 이름, 이것을 친필로 쓰고 도장을 찍어야 됩니다. 반드시 도장을 찍어야 됩니다. 도장을 찍지 않으면 이것이 안 되는 것입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이죠. 그런데 이것은 좀 위조될 가능성이 있어서 좀 위험성이 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녹음에 의한 유언입니다. 그래서 유언자가 유언한 내용과 함께 성명, 날짜를 말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증인의 이름을 말해서 녹음하는 방식입니다. 두 번째 방식이죠. 세 번째로는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입니다. 즉 공증인 앞에서 유언자가 2명의 증인을 세운 다음에, 즉 2명의 증인 있는 데서 유언자가 유언 내용을 말로 합니다. 구술을 하면 공증인이 그것을 받아 적어가지고 읽어주고 확실한지를 확인한 다음에 적어가지고 공정증서로 만들어 둔 것입니다. 유언장의 5가지 방식 중에서 가장 확실한 게 이 공정증서에 의한 바로 유언 공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대신에 이제 소정의 수수료가 들어갑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네 번째로는 비밀 증서에 의한 유언입니다. 아까 저희 교회에서 하는 방식을 봉투에 넣어서 봉한다고 이렇게 했잖아요. 과연 그것이 그러면 비밀 증서에 의한 것이 들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죠. 즉 유언자가 유언 내용을 적어서 봉투에 넣습니다. 그리고 밀봉을 합니다. 그리고 2명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됩니다. 2명 이상의 증인에게 제출해서 그 밀봉한 봉투의 겉면에 유언서의 제출 연월일을 적고 유언자와 증인들이 각각 서명을 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됩니다. 서명 또는 도장입니다. 여기는 아까 자필 증서는 서명도 하고, 즉 자필로 이름도 쓰고 또 도장도 찍어야 된다고 했죠. 그런데 여기는 봉투 겉면에 서명을 하거나 직접 쓰는 걸 서명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아니면 도장을 찍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표면에 기재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확정 일자를 받아야 됩니다. 공증인이나 또는 법원에 가서. 이게 중요합니다. 좀 복잡하죠. 봉하고 증인 2명이 있어야 되고, 날짜 써야 되고, 그 봉한 봉투의 껍데기에 본인과 증인 2명의 서명 또는 도장이 있어야 되고, 또 5일 이내에 가서 확정일자까지 받아야 되니까 굉장히 복잡하긴 하죠. 그래서 이런 비밀 증서에 의한 방법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로 구수 증서에 의한 것, 그 구두로 말한 것을 받아 적는 방식에 의한 건데요. 이것은 아주 앞에 4가지 방식이 안 될 부득이한 경우, 즉 금방 돌아가실 것 같다는가. 과거에 저도 이것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만
그 긴절한 필요가 있을 경우에만 허용이 됩니다. 이제 이때 이제 필요한 것이 2명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되고 2명 이상의 증인이 여기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한 명에게 유언을 받아 적게 한 다음에 각자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그러한 급박한 사정이 종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역시 법원에 검인 신청을 해서 검인을 받아야 됩니다. 이것도 복잡하죠. 그래서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에 4가지 방식으로 할 수 없을 때에 한해서 할 수 있는 것이고, 단지 뭐 유언자가 병원에 입원해 있다 이런 사유만으로는 안 됩니다. 금방 돌아가실 것 같다든가 혼수 상태에 있다 깨어났다든가 뭐 이런 특별한 경우에만 허용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저희 교회에서 해마다 유언서 양식 내주고 거기에 적어내도록 한 유언장은 법적으로 효력이 있을까요? 일단 비밀증서에 의한 건 좀 어렵습니다. 2명 이상의 증인에게 내보여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절차가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고요. 자필증서에 의한 건 가능하겠죠. 그런데 거기에 뭘 써야 된다고 했죠? 내용과 연월일, 주소, 성명, 또 하나 반드시 들어가야 될 것이 도장입니다. 그러니까 도장을 안 찍기 때문에 이것은 법적으로는 효력이 없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엄격하게 유언장의 형식을 정한 것은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잘못됐을 경우에 이해 당사자들 간의 피해가 커지기 때문에 그것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가장 확실한 것은 유언 공증. 그래서 유언 공증인데 유언 공증 물론 공증인 사무실에 가야 되지만 못 갈 경우에는 출장 공증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이런 것을 활용해서 하시면 굉장히 유리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분리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전에 지난 60여 년 동안 수사의 주재자는 검사였었습니다. 검사가 모든 사건에 대해서 수사권을 가지고 있고 또 종결권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합당치 않다. 다른 외국에서도 이런 사례가 거의 없다. 이런 연구들이 많고 요구가 많아서 지난 1월부터 검찰과 경찰이 수사권을 분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수사의 주재자가 검사였습니다만은 이제는 거꾸로 전반적인 수사의 주재자는 경찰이고 특별한 6대 범죄에 대해서만 검사가 수사권을 갖도록 했고, 또 경찰과 검찰의 관계가 상명하복 관계에서 협력적 관계로 수평적 관계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경찰에 대해서도 일종의 수사 종결권을 갖도록 했습니다. 종전에는 모든 형사사건에 대해서는 검찰로 송치가 돼서 검사가 재판의 회부, 즉 기소를 하든가 아니면 재판의 회부하지 않고 불기소하든가 이런 기소 독점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으로 따라 가지고 경찰도 일종의 불기소권을 갖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고소를 하는 입장에서는 과연 어느 부서에, 2군데가 다 수사관서는 맞는데 검찰이 할 것인지 경찰이 할 것인지를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될 것은 기본적으로 경찰은 모든 형사사건에 대해서 수사권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피해를 입었다고 할 때에 경찰에다가 고소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건은 중요한 사건인 경우에는 검찰에 고소를 하는 것이 빠를 수도 있습니다. 자, 어떤 범죄에 대해서 그럴까요?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에서 바로 수사할 수 있는 그런 범죄는 6대 범죄인데요. 어떤 것인지 첫째는 부패 범죄입니다. 이렇게 6가지에 대해서는 검사가 직접 수사를 할 수가 있고요. 나머지 범죄에 대해서는 경찰이 모두 수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6대 범죄에 해당하는 것도 경찰이 수사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검사가 먼저 하게 되면 검찰로 넘겨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6대 범죄에 대해서는 검사가 할 수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이러한 범죄의 경우에는 바로 검찰에 고소를 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경찰에서 수사를 이제 하게 됐을 경우에 원칙적으로 사건이 이건 처벌받을 만한 사건이라고 하면 송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검사가 재판에 회부하든지 아니면 재판에 회부하지 않는 불기소를 하든지 이제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경찰에서 수사한 결과 뭐 죄가 되지 않는다거나 또는 범죄 혐의가 입증되지 않는다거나 이럴 경우에는 불송치 결정이라는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송치를 하지 않고 자기들이 종결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대신에 사건 기록을 검찰로 송부해야 됩니다. 그러면 검찰에서는 검사가 90일 동안 그 사건 기록을 검토를 해가지고 다시 보완 수사를 요구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바로 송치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재판에 바로 이제 회부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보완 수사라든가 재수사 요구를 할 경우에 경찰에서는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재수사를 해가지고 다시 송치를 하거나 아니면 거기서 불송치 결정도 할 수가 있습니다. 불송치 결정에 대해서는 더 이상 검찰에서 송치하라든가 이런 걸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고소인이나 고발인 입장에서 이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불송치 결정에 대해서. 이제 불송치 결정을 하게 되면 경찰에서는 바로 7일 이내에 고소인이나 고발인에게 통지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 통지를 받은 고발인이나 고소인이 이의 신청을 하면 이건 바로 송치가 되는 겁니다. 그 자체로서. 그래서 검찰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에서는 직접 수사는 하지 않지만 사법적 통제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수사가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잘못됐으면 더 보완 수사를 하도록 하고 재수사를 요구할 수도 있고 또 그래서 다시 송치를 받아가지고 재판에 회부하거나 아니면은 불기소하거나 최종적인 권한이 아직도 검찰에 있습니다. 그리고 뭐 구속영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청구하는 것 권한도 역시 검찰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될 것은 검찰과 경찰이 수사권이 이렇게 분리되어 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경찰이 수사권을 모두 가지고 있는 거고 특별한 경우에만 검찰이 수사권을 갖고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살아가는 이야기 헌책방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여러분 뭐 책 잘 안 읽게 되죠. 저도 뭐 잘 안 읽게 됩니다. 근데 책 읽는 게 어렸을 때부터 취미인데 1년에 한 40권 정도를 읽긴 읽거든요. 근데 사실 뭐 여러 가지 업무를 하면서 전문 서적이 아닌 제 업무와 관련 없는 서적을 읽는 건 쉽지는 않습니다만 하여튼 할 수 있는 대로 일주일에 한 권을 읽으려고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책이 너무 많아졌어요. 제가 학생 때부터 지금까지 한 뭐 수천 권 읽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아까워서 계속 갖고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제 아내는 저한테 제발 책 좀 갖다 버려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해서 저도 이제 뭐 일부 버리기도 하고 또 일부는 이제 도서관에 기증도 하고 교회에 기증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발견한 것이 헌책방이 있는 거예요. 저희 이제 중고등학교 다닐 대학 다닐 때는 청주 시내에도 헌책방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요즘 거의 자취를 감췄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대형 서점인 예스24라든가 알라딘 같은 데서요. 이게 지방에 이게 중고 서점을 오픈을 한 거예요. 청주에도 이제 알라딘과 예스24의 헌책방이 있습니다. 제가 가끔 구경 가거든요. 그럼 거기 가면 정말 좋은 책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 굉장히 싸게 살 수 있죠. 새 책 같은 거를. 그런데 어떤 거는 한 번 보고 좀 버리기가 아까운 게 있어요. 그래서 확인해 봤더니 그 책을 제가 다시 그때 되팔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몇 달 동안 한 10권 책을 모아놨습니다. 좀 질이 아주 좀 쌩쌩한 걸로. 그래서 이게 바구니에 들고 왔거든요. 그랬더니 그 확인한 그 기계가 있더라고요. 딱 넣으면 이건 얼마 이게 나오는 거예요.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건 뭐 500원짜리도 있고 1000원짜리도 있는데 어떤 건 막 6,000원, 7,000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좀 싸이죠. 그렇게 10권 갖고 왔는데 3권은 퇴짜를 당했어요. 왜냐하면 이런 거 안 받는데요. 너무 많아서 안 받고 이거 너무 오래돼서 안 받겠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이제 갖고 왔는데 나머지는 다 이제 거기에 되팔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한 4만 원 가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현장에서 제가 또 한 10만 원 이상 어치를 샀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 이제 가져간 책하고 해갖고 6만 원이 채 안 되는 돈을 내고
다시 한 10권 이상을 사오게 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거양득이죠. 새 책 같은 책을 이제 다시 좀 사서 보고 볼 수 있고요. 지금도 이제 잘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을 나중에 또 가서 이제 거기 되팔려고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이제 돈이 절약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이용하니까 제가 보고 싶은 책들을 마음 놓고 볼 수 있고 또 이렇게 적은 비용으로 할 수 있고 또 하나 방식은 이제 이북을 활용하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 이제 해외여행 많이 다닐 때는 요즘 이제 해외여행 거의 못 다니지만 제가 필요할 때마다 소설책을 뭐 미국말로 된 거, 우리말로 된 거 쉽게 읽을 수 있는 책들을 좀 몇 권 사갖고 항공기 안에서 10시간 이상씩 갈 때는 한 2권씩 보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읽기가 힘드니까 차라리 이북으로 해갖고서 핸드폰에 이게 내려받아가지고 그걸 가서 이제 비행기 안에서는 항공기 안에서는 이게 안 되지 않습니까? 인터넷이 안 되니까 다운받아가지고 그걸 이제 쭉 보고 호텔에서도 보고 이런 식으로 하면 굉장히 편리하더라고요. 소설책 같은 경우 쑥쑥쑥 넘어가니까 대신에 그 값이 종이책보다 훨씬 싸거든요. 그래서 제 친구 중에 하나는 옆방에 있는 동료 변호사는 주로 이북을 보더라고요. 그럼 이제 절약할 수 있는 것이 되는데 저는 좀 틀려요. 저는 좀 이북 이게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도 책 뭐 종이를 좀 만져보기도 하고 이렇게 또 활자도 확인해보고 이제 그런 게 아직도 남아 있어가지고 저는 이제 활자로 된 종이로 된 책을 많이 보는데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좋은 방식이 다시 거기에 가서 되파는 방식이다. 예전엔 그래서 제가 책상 대본 첫 장에다가 제 이름을 막 쓰고 그랬거든요. 이름 안 씁니다 요즘은. 그래서 꼭 보관해야 될 거 신학서적이나 뭐 이런 것들 좀 전문서적 같은 경우는 제가 이름을 써서 오래 보관하고 그리고 제가 가벼운 책들 뭐 여행 책자라든가 아니면 무슨 뭐 자기 취미에 관한 거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또는 소설책 이런 것들은 깨끗하게 보고 다시 이제 반납하는 식으로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굉장히 유익하고 재미있습니다.